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5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네, 승아 씨. 네, 오늘도 도박의 훈수 코너에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 법률 특집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소년 법률 특집. 저희가 청소년 도박은 좀 많이 다뤘었거든요. 네. 청소년에도 이 도박의 문제가 내려가 있구나,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이게 전문가를 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네. 싶습니다. 전직 교사 출신 변호사이시고요. 유튜브 학교랑 법이랑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이미랑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임미랑이라고 하고요. 초등교사 출신이고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네. 하셨고 네. 몇 년 하신 거죠?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네. 사실 저도 사범대 나왔거든요. 그러세요? 네, 임용고시라는 걸 쳐봤어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63세까지 또 보장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는 또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걸 박차고 이 험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원래 꿈이 법조인이기도 했었고요. 원래? 네, 제가 교사를 하던 시절이 한 10년 전쯤인데 네. 그때부터 슬슬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 교권 침해 이런 법적 분쟁들이 막 들어오던 시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교육 전문 변호사 하면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네.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법률 자문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이제 엮이면서 이제 법적으로 또 오셨는데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네. 적임자를 저희가 모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만 다뤄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고 보호자나 관계자분들이 또 개입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교육 전문가이자 또 법률 전문가 분이 네. 오셨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좀 네.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대로 적임자를 만난 만큼 제가 궁금한 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제가 대신해서 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아직 미성년자고, 특히 미성년자 중에서도 이제 어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박 문제도 같이 적용을 되는 건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언론 기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네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전 정말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거지 소년 재판을 통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네. 사실 소년들한테는 형사 처분보다 그게 더 심각하게 피해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인신이 구속되거나 인신이 자유를 제압당하는 그런 처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처벌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 재판을 통해서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 10세 이상이면 생일에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나뉩니다. 나는 어리기 때문에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이제 부모님들은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들도 이제 도박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그 행위의 정도라든지 횟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범행과 병합이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도박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 재판을 통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결정은 결국 검사가 하는 겁니다. 네.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고 만 10세 이상이면은 소년 뭐라고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에 의해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간다는 아니란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령기 에 저지른 학교 폭력이 추후에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소년기 했던 도박이 성인이 돼서 밝혀졌을 때 혹시 그런 경우에도 법적인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공소시효라고 아시죠? 공소시효. 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네.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성인이 돼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일반적인 도박의 경우에는 5년이기 때문에 네. 5년
안에만 잡힌다면 처벌이 네, 가능한 네. 거죠. 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범죄가 일어났던 그 청소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애매한 부분이 네. 5년을 역산해 봤을 때 청소년은 16세 정도는 돼야 15세, 16세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미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거든요. 아, 이미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고 또 네. 그 성인이 됐을 때는 성인 기준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밝혀지더라도 성인 기준으로 이제 처벌을 받긴 하겠지만 5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은 이제 성인과 똑같은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걸 뭐 그런 나이 계산을 하면서 저지르진 않겠지만 성인 기준으로 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경각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청소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호 처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성인의 기준으로 받았을 때 훨씬 더 엄중하게 이렇게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 떨어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고 그냥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러면 그냥 자유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네. 한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소년원에 가서 네. 뭐 1, 2년 있다 나온다거나 하는 게 더 엄중한 처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저희 이제 도박 엔딩을 하다 보면 이제 도박에 깊게 빠진 사람들은 1금융, 2금융, 그리고 이제 사채까지 손 대고 막 정말 고금리 이자까지 막 손을 댑니다. 불법 금융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리기로는 불법적인 그 이자를 빌려준 사람에게 또 처벌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점점 내려가서 청소년들에게도 고금리로 이자를 빌려주는 친구, 그리고 또 안 갚으면은 또 협박하는 친구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그것도 역시 그 행위의 태양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요. 네. 돈을 빌려주면서 뭐 안 갚는다고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겠고 네. 또 돈을 빌린 친구도 처음부터 도박에 쓸 거를 용도를 숨기고 안 갚을 생각으로 빌렸다면 사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네. 딱 떨어지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중학교에서 본인이 사채업자가 된 것처럼 본격적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럼 퍼센테이지도 일수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네, 있고 네. 데이터를 만들어서. 네. 네. 근데 일반 개인은 그렇게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네. 안 갚는 친구를 협박하고 음. 심지어 그 친구의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해서 협박하고 하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친구 부모님께 연락하면서 돈 안 갚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법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 점점 더 영악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좀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도박 자금을 아이들이 이제 마련하려다가 이제 2차 범죄, 예를 들면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범죄에 많이 연루가 되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에는 소년 분류 심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들었어요. 이 소년 분류 심사원이 사실 어떤 곳인지 많이들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은 일단 지금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은 경기도 안양에 있고요. 네. 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들을 위탁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소년들을 말 그대로 분류심사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는 뭐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분류를 하는 거고 그분들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님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 처분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성인 기준으로 비율을 드리면 구치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있는 곳은 구치소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 가는 곳은 교도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 소년들을 잠시 구치소 같은 곳에다가 이제 가둬놓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그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과정이 꽤 험악합니다. 호송줄을 묶고요. 네, 버스에 태워서 이렇게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는 이제 부모님들은 완전 억장이 무너지시죠. 네. 이제 소년원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소년원은 이제 성인 기준으로 치면 교도소라고 보면 되고 그 소년원에 가기 전에 이 친구가 소년원을 갈 건지 말 건지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는 이제 구치소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총 10개나 돼서 하나씩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1호 처분은 사실상 어찌 보면 좀 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1호 처분은 이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만한 자에게 소년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하면 일단 보호자가 데려가서 다시 한번 범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위탁하고 보호해라라는 뜻이고, 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력이 부족한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외국인 뭐 어머니거나 한 친구들이 있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학생들한테는 법원에서 위탁보호위원이라는 걸 지정해 줍니다. 그럼 위탁보호위원이 정기적으로 학생을 만나서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뭐 그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니? 이런 것들 이제 상담 면담하고 법원에 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역할들은 보통 뭐 퇴직 경찰관 분들이라든지 교원들 이런 분들이 거의 봉사활동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기간은 어떻게 그것도 이제 판사님이 결정을 하시기는 하는데 보통 6개월을 제일 많이 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2호 처분은 수강 명령이라고 해서 뭔가를 수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네.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은 이제 성범죄 예방 교육 같은 걸 듣게 되는 거고, 도박 관련된 친구들은 도박 관련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수강 명령은 최대 100시간까지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네. 장애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계시는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최대 200시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 경험상 사회봉사명령이 굉장히 효과 있는 친구들은 딱히 범죄 사유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도 화목하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요. 근데 엇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사회봉사 갔다 오면 아,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정말 복에 겨웠구나. 이런 네. 걸 좀 깨닫고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 때나 사회봉사를 하진 않고 좀 판사님도 학생 성향을 봐가면서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호와 5호가 네. 보호 관찰입니다. 근데 4호는 단기 보호 관찰이고 5호는 장기 보호 관찰인데요. 네. 단기는 1년이고 장기는 2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호 관찰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보호 관찰소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 가서 보호 관찰관님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네. 아까 그 위탁보호위원이 하는 역할과 좀 비슷한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문제 행동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입니다. 아. 네. 위탁보호위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라면 이 단기보호관찰과 장기보호관찰은 이 행위를 한 친구가 찾아가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합니다. 네. 판사님이 사건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 소년에게 좀 적합한 보호관찰 부가처분을 붙여주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좀 친구들이랑 밤새 술 먹고 음. 돌아다닌다 하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불시에 전화가 옵니다. 네. 그럼 집에 있어야겠죠. 네. 집에 없었다면 이제 보호관찰이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소년원에 가게 되는 더 엄중한 처벌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문신을 추가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부가사항을 부착하면 보호관찰관님이 계속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또 아직 5개나 남았습니다. 네, 6호 어떻습니까? 네, 6호는 이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로 위탁을 하는 것인데요.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기숙학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네. 뭐 일반 사적인 학교도 있긴 한데 저는 이 6호 처분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6호 처분은 아무나 가는 건 아니고 보통 보호력이 약한, 부모의 보호력이 약한 친구들을 보내요. 네. 집에서 케어가 안 되니까 아예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좀 기를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좀 많이 바뀌고 네. 그 6개월 기간 동안 친구들이랑 연락이 끊기니까 그 사이 동안 좀 교우 관계도 많이 정리가 되고 네.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 평소에 습관이 안 좋았던 친구들도 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까 10가지라고 해서 이게 10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약간 들어봤을 때는 10단계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싫어하는 순서대로 이제 호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단계별로 약간 좀 이제 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7단계 어떻습니까? 7호는 네. 병원이나 요양소 같은 곳에 소년을 보호 위탁하는 것인데 아. 그러니까 아픈 소년들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파서 범행을 저지른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이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 9, 10호가 소년원인데 네. 8호는 1개월, 네. 그리고 9호는 단기 소년원이라고 해서 6개월, 그리고 장기 10호는 2년 이내로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단계가 있다면은 소년원으로 보내지 않는 7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네. 네,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8단계, 9단계, 10단계까지 가서
이제 소년원까지 가는데 그 소년원으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또 이런 애정을 또 쏟아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이 청소년이 이런 도박 문제가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분류심사원에 간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해 할 것 같거든요. 이때 이 부모님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촉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요. 네. 다만 이제 면회도 갈 수 있고 편지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밖에서 널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소년이 안에서 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안에서 생활을 잘못하면 원래 저질렀던 범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반항을 한다거나 네. 벌점이 많이 쌓인다거나 하면 그렇지 않도록 좀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 경각심을 주시고 하는 역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단순히 이제 도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년 분류 심사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학폭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도박의 관점에서만 본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생활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이 다른 학생들과 참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기회라고 삼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녀의 미래가 걱정돼서 뭐 고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보다요. 네. 곧바로 학부모 통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